이번 심층 분석 자료는 저희가 전체 5회에서 6회로 기획한 거대한 산림 병해충 탐구 시리즈 중 2부 1.5회에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앞선 1부와 2부 1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을 위협하는 3대 산림 병해충인 솔잎폭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참나무 시드름병의 전반적인 생태적 개요를 훑어보았잖아요. 앞서 다룬 솔잎폭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쓰이는 나무주사 천공수 및 약재 주입량 기준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지침들이 있죠. 네, 나무의 표면에 직경 1cm짜리 드릴을 대고 뚫는데요. 죽어있는 조직인 두꺼운 수피 깊이를 제외하고 순수 내부 조직으로만 7에서 10cm, 평균적으로 7.5cm 깊이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수평으로 뚫는 게 아니라 밑을 향하게, 그리고 나무의 정중앙을 살짝 비켜서 45도 각도로 타공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디테일한 타공 지침들은 현장의 오랜 경험과 식물 생리학이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먼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뚫는 이유는 중력을 이용해 주입된 약재가 구멍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가둬두기 위함이죠. 약이 밖으로 새면 안 되니까요. 그럼 나무 정중앙을 비켜서 뚫는 이유는 뭔가요? 나무의 정중앙, 즉 심재부는 이미 생명 활동을 멈추고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뼈대 역할만 하는 죽은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수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군요. 네,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 곳은 변제부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과 양분이 줄기와 잎으로 맹렬하게 이동하는 살아있는 고속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에 정확히 약을 넣어야 하는 거네요? 구멍을 뚫고 약재를 넣는 과정도 식물의 생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약재 주입기를 구멍 깊숙이 찔러놓고 꽉 짜넣는 게 아닙니다. 주입기를 서서히 뒤로 당기면서 액을 채워 넣어야 하죠. 규정된 1회 주입량이 구멍 한 개당 4ml가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 작업자가 마음이 급해서 약재를 강한 압력으로 한 번에 밀어 넣으면 나무 내부의 미세한 모세관들이 갑작스러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약재를 밀어냅니다. 그럼 결국 약재는 나무가 흡수하기도 전에 구멍 밖으로 토해지듯 흘러 넘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는 숲의 토양 오염과 방제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식물의 증산작용과 모세관 현상이라는 자연적인 펌프 시스템이 약재를 스스로 빨아올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작업자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쉽겠지만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체 리듬에 인간이 속도를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무의 해부학적 구조와 물리적인 주입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문서에 담긴 그 어지러운 기준표를 본격적으로 해독해볼 차례입니다. 네, 수치가 좀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넘겨보다 보니까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장하고 직결된 이 표였어요.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천공수 및 약재 주입량 기준표.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 그러니까 흉고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몇 개 뚫고 약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딱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표 상단에 원액 주입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0.2ml 기준, 0.3ml 기준, 그리고 1.0ml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떡하니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딱 봐도 이 숫자들 아무거나 골라 쓰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암호일까요? 오늘 이 숫자들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사실은 이 0.2, 0.3, 1.0이라는 수치들이 역설적으로 약재에 포함된 유효 성분의 농도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농도가 높은 건가요? 맞습니다. 1.0ml 기준을 방제 화학의 스탠더드, 즉 상대적인 저농도 약재의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0.2ml 기준의 통제를 받는 약재는 유효 성분이 고도로 농축된 고농도 약재죠. 1.0ml 기준 약재에 비해 무려 5배나 밀도 높은 독성과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적은 양을 주입해도 거대한 나무 전체의 관다발을 타고 퍼져서 해충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화학적 무기인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농도의 차이가 현장의 노동 강도와 직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0.4나 0.5ml 같은 다른 스펙트럼도 존재하지만 이 5배의 농도 차이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죠. 5배의 농도 차이라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준표가 실제 숲속의 산빛 아래서 작업자들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인 주입량 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물리학적, 물류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45도 경사의 가파른 산중턱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눈앞에 가슴 높이 지름 12cm의 비교적 젊은 소나무가 함그로 있습니다. 작업자가 가진 약재는 스탠다드인 1.0ml 기준이고요. 그럼 나무 지름 12에 기준 1.0을 곱해서 총 12ml의 약재가 필요하겠네요. 네, 앞서 구멍 하나당 최대 4ml를 머금는다고 했으니 12 나누기 4를 하면 총 3개의 구멍을 타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이한 산수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굵은 지름 16cm의 소나무에 0.3ml 기준 약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0.3을 하면 4.8ml의 약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구멍 1개의 용량인 4ml를 초과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개의 구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2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죠. 그럼 두 구멍에 2.4ml씩 정확하게 나누어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방제 지침에 아주 흥미로운 안전마진 원칙이 등장합니다. 4.8ml가 필요하다고 해서 섬세한 계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변수와 약재 손실을 고려해서 타공된 구멍에는 무조건 4ml씩 꽉 채워 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 이론상 요구량은 4.8ml지만 실제로는 4ml씩 2번, 총 8ml를 넉넉하게 주입하는 거군요. 만약 똑같은 16cm 나무에 5배나 농축된 0.2ml 고농도 약재를 쓴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계산해 보시죠. 16 곱하기 0.2를 하면 단 3.2ml만이 필요합니다. 4ml 이하니까 이제 드릴로 구멍을 하나만 뚫어도 되네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3.2ml가 아니라 구멍 하나에 3ml를 가득 채워 마무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구멍 하나 더 뚫고 덜 뚫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차이가 수십 년 된 거묵을 만났을 때 기하급수적인 노동력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흉고 직경이 40cm에 달하는 숲의 노룡목을 방지한다고 가정해보죠. 40cm요? 그 부분에서 이 방제 수학이 현장의 물류와 인체공학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이 드러나겠네요. 40cm 거묵에 1.0ml 저농도 기준을 적용하면 총 40ml의 약재가 필요하잖아요. 네, 구멍 하나당 4ml씩 들어가니 작업자는 이 거대한 나무의 밑통을 빙 둘러가며 무려 10개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장착된 드릴을 들고 비탈길에서 10개의 구멍을 7.5cm 깊이로 일정하게 타공해야 한다니 그 물리적 피로도가 엄청나겠어요. 게다가 나무의 입장에서도 밑통에 10개의 물리적 상처가 생기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반면에 0.2ml 고농도 기준 약재를 채택한다면 어떨까요? 40 곱하기 0.2니까 단 8ml의 약재만으로 충분하네요. 구멍 2개만 뚫고 4ml씩 2번 주입하면 방제가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농도의 기준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화학적 농도의 문제를 넘어 하루에 방제할 수 있는 숲의 면적과 작업자의 근골격계 피로도, 나아가 전체 국가 방제 예산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것입니다. 현장의 작업자나 나무의사가 약병 뒤에 적힌 유효 성분 퍼센트만 보고 이거 20%니까 엄청 고농도네? 0.2ml 기준으로 가자 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주사해도 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 역시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는군요. 네, 우리의 직관이나 산술적인 퍼센트 계산에 의존해서 약재 투여량을 결정하는 것은 방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장에서는 오직 산림청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한 절대적인 가이드라인, 즉 별표 5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표준 품셈만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 품셈이요? 네, 이 문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고요. 산림 병해충 방제 규정이라는 행정 규칙의 일부, 즉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준서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서를 펼쳐서 솔잎폭발이나 솔껍질 깍지벌레 항목을 찾아보면요. 해당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선정한 약재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재 이름 옆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보,
원액 주입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재는 센티미터당 1.0ml, B라는 약재는 센티미터당 0.3ml라고 딱 못을 박아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디노테퓨란 액제는 성분비가 10%이고 아세타미프리드 액제는 20%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20%인 후자가 2배 더 강력하니까 투여 기준도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표준품셈을 열어보면 놀랍게도 이 두 약재는 완전히 동일한 0.3ml 기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10%와 20%가 같은 용량 기준을 적용받는다고요? 직관적인 산수와 완전히 어긋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표준품셈은 약병 라벨에 적힌 단순한 농도 퍼센트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현장 임상시험과 식물 내부의 유체 역학적 특성을 종합한 결과물이죠. 아, 약재가 나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약재의 분자량, 수용성, 그리고 나무의 수액과 섞였을 때 변제부를 타고 위로 확산되는 수많은 화학적, 물리적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유효 성분의 함량,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약의 효력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닙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보조 성분과 섞여서 만들어졌는지, 즉 제형이 어떤지, 또 나무 속으로 얼마나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는지, 이런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실제 나무에 적용해야 하는 최적의 양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아세타미프리드 8%와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2%를 섞은 합재가 있습니다. 총 10%의 농도죠. 아까 디노테표란 10% 단일 약재가 0.3ml 기준이었으니까 작업자는 이 10% 합재 역시 0.3ml 기준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겠어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이 합재를 1.0ml 스탠더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약재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입자의 현타객 특성이나 확산성 저하를 고려하여 투여량을 대폭 늘려잡은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서류가 아니군요. 제멋대로 퍼센트만 보고 농도를 짐작했다간 약재가 나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방제에 실패하거나 심지어 나무에 약해를 입히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무조건 표준품셈표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점 확실히 새겨두겠습니다. 현장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죠. 오늘 우리의 지식 탐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해드리죠. 첫째, 숲의 거인들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1cm 드릴로 변제부를 향해 정확히 45도 각도 7.5cm 깊이로 파고들어 식물의 증산작용 속도에 맞춰 천천히 약재를 주입해야 합니다. 0.2, 0.3ml 기준은 유효 농도의 차이를 의미하며 방제 물류의 핵심입니다. 셋째, 이 상관관계는 단순한 퍼센트 산수가 아니라 수많은 화학적 변수가 고려된 표준품셈을 통해 엄격히 통제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주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을 산책하시다가 소나무나 참나무 밑동에서 1cm짜리 작은 구멍을 발견하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 구멍은 단순한 나무의 상처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저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 누군가 나무의 흉고 직경을 재고 각도를 맞췄으며 표준 품셈을 뒤져 치밀한 투여량을 계산했겠구나. 저 안에는 진화하는 해충을 잡기 위한 동시 타격 무기가 흐르고 있구나 하고 그 웅장한 사투를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지식은 거대한 2026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중 2부 1.5, 즉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다음 2부 2에서는 솔껍질 깍지벌레 생태를 파헤치고 이어서 참나무 시드름병, 나아가 육부까지 20여 종의 다채로운 병해충과의 지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 해독의 여정을 깊이 있는 집중력으로 함께해 주신 학습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해충 박멸을 위해 식물의 가장 핵심적인 수분 통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전신성 살충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한 과학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이 나무 끝까지 퍼져나갈 때 과연 목표물인 해충만 정밀하게 타격할까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간이 광범위 항생제를 먹으면 장 속에 공생하며 건강을 돕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거목의 내부와 뿌리 주변에는 유익한 내생균과 균군 네트워크 등 숲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숲의 거인들 역시 자신을 갉아먹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동반자인 유익균들의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항생제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다음 숲을 걸으실 때 치료를 위해 뚫린 그 작은 구멍 너머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을 생명의 복잡하고도 슬픈 연쇄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잡한 연쇄 반응,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